시니어 지혜 모자이크 제3화. 금회의 주제는 고독이라는 축복,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TV의 소음, 혹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의 소리. 혹시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집에서는 가족들과. 혼자 있는 시간은 낙오된 시간이었고, 누군가 부르지 않는 주말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낯설고도 위대한 제안을 하나 하려 합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1800년 전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로마의 북쪽 전선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주 특별한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 170년경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인 다뉴브강 인근, 로마 군단의 군단기들이 거센 바람에 휘날립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일생일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야만족의 함성이 들려오고 전염병은 군대를 갉아먹고 있으며 믿었던 신하들은 배신을 꿈꿉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사를 결정해야 했고 끝없는 보고서를 읽어야 했으며 매일같이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매일 밤 전쟁터의 차가운 흙바닥 위 천막 안에서 홀로 촛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여, 왜 이 귀한 시간에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며 시름을 잊지 않습니까? 왜 혼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글을 쓰고 계십니까? 그가 쓴 글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외로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훗날 명상록이라 불리게 될 그 기록 속에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바닷가에 별장을 짓고 은둔하려 한다. 하지만 네 마음속만큼 평온하고 방해받지 않는 은신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 안으로 물러나라. 그곳에는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 맑은 샘물이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황제의 왕관보다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은 바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고요한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이겨냈고 배신의 아픔을 사겼으며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고독이 없었다면 위대한 현인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례 1. 은퇴자 김철수 씨의 베란다 망명기.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68세 김철수 씨. 그는 3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김 소장 하면 안 통하는 곳이 없었고 그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불이 났습니다. 은퇴하면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지만 처음 1, 2년은 괜찮았습니다. 등산 모임, 동창회, 각종 경조사를 챙기느라 여전히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5년 차가 넘어가자 그 바쁨은 허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했던 군대 이야기, 자식 자랑, 정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의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고 스마트폰 속의 단톡방은 의미 없는 짤방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눈빛이 흐려진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날 밤 철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한 구석, 잡동사니가 가득하던 창고 공간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안락의자 하나와 작은 스탠드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나는 이 방에서 나가지 않겠어. 나를 찾지 마.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 사춘기 소년이야? 그 좁은 데서 뭘 하겠다고. 친구들도 전화를 걸어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철수야, 혼자 돛 닦냐? 나와서 술이나 한잔 해. 인생 뭐 있어. 하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첫날 그 좁은 베란다 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밖에서 들리는 TV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고요함은 익숙하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철수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남들 눈치 보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정작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살았지? 철수 씨는 그곳에서 앤모로 린드버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고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어떤 영혼의 원천은 오직 혼자 있을 때에만 깨어난다.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베란다 공간이 우주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힘은 다음 날 그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란스러운 모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고독의 베란다에서 한 달을 보낸 김철수 씨.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임마다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김 소장이 노망이 났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나? 하는 뒷말이 돌았죠. 하지만 철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기 주변의 인연들을 정밀하게 감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독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재산이나 직위는 그 사람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이제 사람의 심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태도를 보기 위해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는 40년 지기 동창들이 모이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곳의 주인공은 언제나처럼 박 회장이었죠. 그는 자수성가한 건설업체 대표로 모임 때마다 술값을 내며 생색을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예전 같으면 그의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지었겠지만 오늘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빙을 하던 앳된 청년이 긴장한 탓인지 박 회장의 소매에 국물을 한 방울 튀겼습니다. 박 회장의 인자하던 미소는 0.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사장 데려와. 이래서 못 배운 놈들은 안 된다니까.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박 회장의 기분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했지만 철수 씨의 눈에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자막처럼 지나갔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박 회장의 화려한 수트와 거창한 기보 활동은 모두 포장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비루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철수 씨는 그날 박 회장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 사장이 자신의 외제차로 철수 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모임에서 가장 매너 좋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말투는 철수 씨의 귀를 찔렀습니다. 철수야, 네가 요새 책 읽고 혼자 지낸다길래 내가 마음이 참 안 좋다. 그 나이에 그러면 치매 빨리 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주식이라도 좀 배워서 돈을 벌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받지. 너 지금 통장에 얼마 없잖아. 안 그래? 정 사장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너는 실패자고 나는 성공자라는 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투는 인격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고독을 통해 내면의 청력을 키운 철수 씨는 이제 들렸습니다. 사장의 배려 섞인 말투가 사실은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사실을요. 철수 씨는 차에서 내리며 짧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통장은 비었어도 내 영혼은 네 차보다 넓으니까.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상철이를 떠올렸습니다. 상철이는 늘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지만 평생 가난과 불운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 이유를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상철이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야, 은퇴하고 시간도 많은데 좀 늦으면 어때? 그것이 상철이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죠. 습관은 미래를 말해준다고. 사소한 약속을 우습게 하는 습관은 타인의 삶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도 우습게 만듭니다. 철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상철이가 불행한 이유는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게으름과 무책임의 습관이 그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었음을요. 이제 철수 씨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단톡방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 어디가? 철수야, 왜 이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연이 아니라 정미였습니다. 불필요한 인맥이라는 사다리를 버리자 놀랍게도 그에게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사다리, 자식의 성공이라는 사다리, 재산의 크기라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하나씩 발밑에서 치워버리자 그는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의 천막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자유를 68세 김철수 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고요하지만 충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차를 내리고 앤 모로 린드버그가 말한 고독의 원천을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태도를 보고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의 온도를 느끼며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오늘의 습관을 봅니다. 그는 이제 지혜의 모자이크를 맞추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인생의 파편들이 고독이라는 풀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우렐리우스가 있고 법정 스님이 있으며 무엇보다 진짜 자신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가 단톡방을 나오고 인간관계를 정리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의 해방감은 잠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적이 주는 공포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휴대폰. 거실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 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다 고독사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닐까? 그는 습관적으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잔 하자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어딘가 소속되어 바빠 보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다시 아우렐리우스를 펼쳤습니다. 네가 외로운 이유는 네가 너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는 진짜 연결이 아니라 외로움을 잊기 위한 소음의 공유였음을요. 그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를 끓였습니다. 고독의 공포를 고독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가장 고통스러운 첫걸음이었습니다. 고독의 방에서 겨우 평온을 찾았을 무렵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년에 두어 번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치던 아들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는 아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내 고독의 성벽이 흔들리겠구나.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차가운 공기가 흐릅니다. 철수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지만 아들은 찻잔을 만지작거릴 뿐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철수 씨의 가슴은 방망이질 찼습니다.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고독보다 언제나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은행 대출이 막혔어요. 이 집, 아버지 살고 계신 이 집 담보로 딱 1년만, 아니 반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애들 학원도 다 끊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버님밖에 없어요.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지켜온 이 집입니다. 은퇴 후 유일한 안식처이자 아내와 자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눈물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관찰해온 철수 씨의 눈에 아들의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평생 읽어온 삶에 대한 존경이나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비상금 통장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간절해 보였지만 그 기저에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서운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그가 자신의 발로 서게 하는 것이다. 철수 씨는 긴 침묵 끝에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못 해준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간절함은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죽겠다는데 그깟 집 한 채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고독이니 뭐니 반에 틀어박혀 지내시더니 진짜 사람 가슴도 돌덩이가 드셨나 보네요.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차가운 눈빛으로 철수 씨를 노려보며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닫히고 거실에는 정막보다 더 무서운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베란다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독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그때 아우렐리우스의 문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너의 평온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그것이 비록 네 자식일지라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자립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노후를 파멸로 몰아넣는 동반 자살임을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원망해라. 그 원망을 딛고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면 나는 기꺼이 나쁜 아버지가 되겠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자식이라는 가장 질긴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비로소 부모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인간 김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노년에 도달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지혜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1800년 전의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독 속에서 글을 씁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자연의 작용일 뿐이다. 자연의 작용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철수 씨는 베란다에서 이 구절을 읽으며 자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합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죽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철수 씨는 이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독 앞에서 당당해지기로 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옷을 입고 주변을 정리하며 사소한 습관 하나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황제가 가르쳐준 최고의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고독 속에서 발견한 무소유의 진짜 의미는 불필요한 인연과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정장들, 명예퇴직 때 받은 빚바랜 감사패, 그리고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박 회장에 대한 미움과 상처리에 대한 원망까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철수 씨가 마음의 창고를 비울 때마다 그곳에는 새로운 활력과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니어들에게 비움의 미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될 것입니다. 와 법정 스님의 지혜는 고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좋은 글귀에 불과합니다. 베란다 망명객 김철수 씨는 이 지혜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7가지 작은 습관을 세웠습니다. 이 습관들은 그가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 7가지 조각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새벽에 침묵과 마주하기. 철수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나 TV를 켜지 않습니다. 밤새 쌓인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5분간 가만히 자신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선물 받았구나. 이 짧은 침묵은 하루 종일 쏟아질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나를 대접하는 정중한 식사.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물에 말아 드시나요? 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 정성껏 밥과 국을 담습니다. 나물 한 가지를 묻혀도 정성을 다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접하겠는가?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정갈한 식탁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세 번째 습관, 손글씨로 기록하는 영혼의 일기. 철수 씨는 매일 저녁 베란다 책상에 앉아 3줄의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일,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인연,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건네는 응원입니다. 스마트폰 자판이 아니라 사각거리는 펜의 질감을 느끼며 써내려가는 글자들은 마음의 앙금을 걸러내는 최고의 필터가 됩니다. 네 번째 습관, 목적지 없는 느린 산책. 그는 매일 1시간 시계도 핸드폰도 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걷는 행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의 색깔아. 고독한 산책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독점하는 부자가 됩니다. 5번째 습관, 단호하고 정중한 거절의 미학. 철수 씨는 이제 내키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나 자신과 선약이 있어서. 이 말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에너지를 뺏는 관계를 끊어낼 때 비로소 나를 성장시키는 진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6번째 습관,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의 시간. 철수 씨는 가끔 찻잔 하나 혹은 베란다의 화초 하나를 10분 동안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사물의 질감과 색깔, 생명력을 관찰하다 보면 내 안에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완벽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자기 안으로의 퇴각입니다.
7번째 습관, 하루를 닫는 감사의 기도. 잠들기 전 철수 씨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친구의 배신도 결국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모자이크 조각이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철수야.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한마디는 내일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철수 씨의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아 삐걱거렸습니다. 고독은 아팠고 인연을 끊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의 단단한 이성과 법정 스님의 따뜻한 자비가 만나자 철수 씨의 삶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철수야, 너 참 잘 살았다. 이제야 진짜 너를 만났구나. 그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달의 역설을 넘어선 시니어의 진정한 경지입니다. 시계의 분침이 가냘프게 떨리며 오전 6시 정각을 가리킵니다. 35년, 12,775일 동안 오진태 씨의 몸은 오직 이 시간을 위해 설계된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뇌보다 먼저 심장이 회사로 달려갈 준비를 하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눈을 떴지만 망막에 맺히는 것은 익숙한 어둠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화장실 물소리가 거실을 깨우고 커피향이 집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태 씨는 침대 시트에 가슬가슬한 감촉을 느끼며 꼼짝달싹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천장을 봅니다. 하얀 벽지에 난 작은 얼룩 하나가 오늘따라 거대한 대륙처럼 보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면도를 끝내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은 병상에 누워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진태 씨 역시 자신의 인생이라는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손을 뻗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잡습니다. 350g의 차가운 금속 덩어리. 예전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연결된 신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스마트폰은 지독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켭니다. 부재중 전화 0, 카카오톡 메시지 0, 이메일 0. 그 0이라는 숫자가 영도시의 얼음물처럼 그의 심장에 쏟아집니다. 그는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는 길을 잃습니다. 40평 아파트,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안식처가 오늘따라 광활한 사막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어제 퇴임식에서 가져온 짐들이 아직 박스채로 굴러다닙니다. 박스 위에는 상무이사 오진태라고 적힌 금방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봅니다. 빳빳한 종이들이 주인을 기다리듯 서 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조명 아래 비추어 봅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그동안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종이가 없으면 그는 누구입니까? 이 종이가 없는 오진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명함은 소리 없이 카페 뒤로 내려앉습니다. 35년의 자존심이 바닥에 뒹굽니다. 그는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와 앉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도로는 이미 출근하는 차들의 행렬로 꽉 막혀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갈 곳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진태 씨는 그 활기찬 소음에서 완벽하게 단절된 고장난 부품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지위는 사실 자신의 살결이 아니라 언제든 벗겨질 수 있는 낡은 코트였다는 사실을요.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임원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느라 펜촉이 달았을 시간입니다. 진태 씨는 정장을 입고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퇴직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갑옷을 벗지 못합니다. 넥타이를 조여매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누구든 전화를 하겠지. 그래도 내가 상무였는데 박 부장이든 김 이사든 안부 전화 한 통은 오겠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납니다. 핸드폰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기가 생깁니다. 이번엔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기로 합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립니다. 1000명이 넘는 이름들. 그는 그중 가장 만만하고 자신을 잘 따랐던 박 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뚜.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진태 씨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상무님? 아, 예,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지금 중요한 사장님 보고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요. 아시잖아요. 월요일 오전 바쁜 거. 네네, 나중에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끊습니다. 뚜. 통화 종료음이 거실의 정박을 찢습니다. 나중에라는 그 단어가 진태 씨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는 압니다.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는 영원한 미움의 언어라는 것을요. 그는 다시 연락처를 뒤집니다. 이번엔 동창회 총무인 최 씨입니다. 진태야. 너 은퇴했다며? 축하한다. 이제 편히 쉬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라운딩 중이라서. 응, 그래. 다음에 종로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연락할게. 국밥. 진태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10만 원짜리 와인을 대접받던 그에게 이제 세상은 8천 원짜리 국밥의 가치만을 부여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죠. 인간의 진정한 불행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가득함에도 그중 누구도 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라고요. 그는 핸드폰을 거실 탁자 위에 내던집니다. 핸드폰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관리해온 1000명의 인맥은 오진태라는 인간을 본 게 아니라 오진태가 쥐고 있던 법인카드와 인사권이라는 권력이었다는 사실을요. 권력이 사라지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유령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실 벽면을 봅니다. 수십 개의 상패, 감사패들이 조명 아래서 비웃듯 번쩍입니다. 귀하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는 그 상패를 향해 소리칩니다. 다 필요 없어! 너희도 가짜고 그들도 가짜야! 그는 상패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던집니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오진태 씨의 껍데기가 깨지는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거실 깊숙이 들이칩니다.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무질서하게 춤을 춥니다. 진태 씨는 바닥에 깨진 감사패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파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수십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진 얼굴들은 저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냐? 그는 서재 구석 은퇴할 때 챙겨온 낡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2000년 전 로마의 황제가 전장의 천막 안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쓴 기록입니다. 진태 씨는 책장을 넘깁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공허한 찬양에 내 평온을 맡기지 마라. 너를 칭찬하던 자들도 너를 비난하던 자들도 곧 흙이 되어 잊혀질 존재들이다. 진태 씨는 그 문장을 입안에서 굴려봅니다. 공허한 찬양. 그는 평생 그 공허한 소리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후배들이 건네는 상무님이라는 호칭에 어깨를 으쓱했고 명절마다 쌓이는 선물 꾸러미를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이 거치고 나니 남은 것은 텅 빈 동굴뿐입니다.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섭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실크 넥타이가 바닥으로 뱀처럼 흘러내립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입어온 가짜 피부를 벗겨내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인간은 자기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곳으로 물러날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의 일침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진태 씨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단톡방의 숫자에 집착했는지를요. 그것은 고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그 꼴을 마주하기 싫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덧칠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합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거울 속의 노인에게 그는 처음으로 말을 겁니다. 진태야, 너 참 고생 많았다. 남의 눈에 들려고 광대짓 하느라 참 힘들었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가 죽음 직전에 보았던 그 빛이 진태 씨의 눈가에도 아주 미세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진태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섭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 대신 낡은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외제차 키 대신 버스 카드를 쥐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자락, 법정 스님이 머물며 무소유를 설파했던 그 길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흐릅니다.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나무와 굽이치는 강줄기가 나타납니다. 진태 씨는 배낭 속에 든 법정 스님의 수필집을 꺼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당당한 것이다. 산은 산길이 어울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산이다. 산길은 험합니다. 평생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길들여진 그의 다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입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머릿속은 투명해집니다. 도심에서 그를 괴롭혔던 박 부장의 배신, 김 회장의 냉대, 텅 빈 핸드폰의 공포가 땀방울과 함께 땅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는 산 중턱 작은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힙니다. 저 멀리 아래로 굽이굽이 흐르는 산맥들이 보입니다. 저 산들은 누구의 박수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꽃들은 누구의 칭찬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다할 뿐입니다. 진태 씨는 깨닫습니다. 나는 왜 산처럼 서 있지 못했는가? 나는 왜 바람처럼 흐르지 못했는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죠. 진정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진태 씨에게 불필요한 것은 바로 남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전원을 끕니다. 검은 화면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맑은 산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는 이제 산사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는 하룻밤을 묵으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을 내려오는 진태 씨의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인간 오진태입니다. 김철수 씨가 베란다에서 찾아낸 평화와 오진태 씨가 광야에서 발견한 자유. 80분의 이 긴 여정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마지막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그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뿐이다. 오진태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세웠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 헤맨 것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요였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신호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내면의 길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가장 단단하고 고귀한 연결은 오직 침묵 속에서 내 영혼과 마주할 때 완성됩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가장 화려한 귀환입니다. 이제 모든 불이 꺼집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천막도, 깊은 산사의 오두막도, 그리고 우리가 머물던 이 공간의 조명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되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파도가 멈춘 호수가 하늘의 모든 별을 품어 안듯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주보다 거대한 지혜가 당신 안에 이미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끄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그곳에 당신의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니어 지혜 모자이크 그 3번째 조각을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빛나는 고독을 응원합니다.